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주제는 꿈꾸는 예술가들입니다. 앞으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반 고흐를 비롯한 몽마르트의 예술가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샹송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발표된 샤를 아즈나브르의 라보엠입니다. Je vous parle d'un temps que les moins de 20 ans ne peuvent pas connaître. Montmartre en ce temps-là accrochait ses lilas jusque sous nos fenêtres. Et si l'humble garni qui nous servait de nid ne payait pas de mine, c'est là qu'on s'est connu, moi qui criais famine et toi qui posais nu. La bohème, ça voulait dire on est heureux. La bohème, nous ne mangions qu'un jour sur deux. Dans les cafés voisins, nous étions quelques-uns qui attendions la gloire. Et bien que miséreux, avec le ventre creux, nous cessions d'y croire. Et quand quelques bistrots, contre un bon repas chaud, nous prenaient une toile, nous récitions des vers groupés autour du poêle en oubliant l'hiver. La bohème, ça voulait dire tu es jolie. La bohème, et nous avions tous du génie. Souvent il m'arrivait devant mon chevalet de passer des nuits blanches, retouchant le dessin de la ligne d'un sein, du galbe du hanche. Et ce n'est qu'au matin qu'on s'asseyait enfin devant un café crème, épuisé mais ravi, fallait-il que l'on s'aime et qu'on aime la vie. La bohème, ça voulait dire on a 20 ans. La bohème, et nous vivions de l'air du temps. Quand au hasard des jours, je m'en vais faire un tour à mon ancienne adresse, je ne reconnais plus ni les murs, ni les rues qui ont vu ma jeunesse en haut d'un escalier. Je cherche l'atelier dont plus rien ne subsiste. Dans son nouveau décor, Montmartre semble triste et les lilas sont morts. La bohème, on était jeunes, on était fous. La bohème, ça ne veut plus rien dire du tout. 노래 제목 라보엠은 보헤미안을 의미하는 프랑스 말로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 걸러 하루 굶는 생활이지만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다 예술적 감흥에 사로잡혀 밤을 새고 새벽을 맞는 무명화가. 샹송 라보엠은 몽마르트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가난하지만 젊고 예술원에 불타는 20살 예술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은 파리로 몰려들었는데요. 파리에서 집값이 싼 편이었던 몽마르트 주변에 모여서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이렇게 19세기 말 예술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모여든 수많은 화가들 중에는 반 고흐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흐가 파리에 머문 시기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 고흐가 실제로 그림 활동을 왕성하게 한 시기는 10년이 채 안 되고 또 프랑스로 이주한 지 4년 후에 생을 마치게 되므로 파리 시기의 비중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고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을 떠돌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찾아서 1886년 당시 동생 떼오가 미술상으로 일하고 있던 파리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화가들처럼 몽마르트 언덕 부근에 적당한 집과 스튜디오를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고흐는 파리에서 로트렉이나 볼 시냐, 에밀 베르나르, 볼 고갱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도 찾고 화실에서 레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고흐는 인상파처럼 도시 풍경을 그리기도 했고 인상파풍의 기법을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고흐뿐만 아니라 당시 네덜란드와 유럽의 많은 화가들이 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화가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고 그림을 전시하며 판매할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고흐 역시 파리의 카페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자신의 작품을 팔 기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싼 가격에 미술상에게 몇 점 판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파리 시절 반 고흐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반 고흐는 파리에서 화가로서 성공을 꿈꾸었으나 꿈을 이루지는 못했던 거죠. 19세기 말은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 시장 시스템에서 선택받지 못한 반 고흐는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이렇게 번잡한 도시 생활과 파리의 미술 시장에 질린 반 고흐는 1888년 초에 남부 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를레로 이주합니다. 이 이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동시에 예술적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고흐의 일본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일본 예술에 대한 반 고흐의 일관에 대해서는 19세기 유럽의 자포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반 고흐는 자본주의적 미술 시장 시스템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불교 승려들의 공동체 생활처럼 아를레에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 꿈을 꾸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작업하고 함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여러 화가들에게 이런 제안을 실제로 했고 그에 응답한 사람이 고갱이었습니다. 1888년 초에 먼저 아를레로 이주한 반 고흐는 고갱이 정리하고 내려와서 자신과 합류하기를 기다리면서 8개월을 보냅니다. 나중에 노란집이라고 불리게 될 그 집에 정착해서 고갱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 시간 동안 반 고흐의 그림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남프랑스의 태양과 빛과 자연은 반 고흐의 그림을 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작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밤의 카페, 아를레의 침실, 밤의 카페 테라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반 고흐의 의자, 12송이 해바라기 같은 그림들이 모두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란집 옆에 있던 카페를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는 여러 가지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밤하늘의 독특한 파란색과 빛나는 별들은 그 후 여러 그림에서 보게 될 반 고흐의 특징적인 색감을 가진 별밤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중반 가수 돈 맥클린이 반 고흐를 기리며 부른 노래 빈센트도 바로 이 별밤을 묘사하는 스타리 스타리 나이트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고흐는 이 별밤의 파란 하늘과 카페의 노란 불빛 아래 앉아서 고갱이 와서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를 그렸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반 고흐의 그림하면 생각나는 꿈틀거리는 선과 강렬한 색의 대비보다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 별밤을 보여주는데 아를레시교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의 하나인 론강의 별밤입니다. 미술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 그림 모두 고갱이 아를레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기대에 가득 차 있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의기투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툼이 잦았고 결국 잘 알려진 일화처럼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르는 자해를 하고 고갱은 고흐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파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함께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함께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자는 반 고흐의 제안에 응한 사람은 고갱뿐이었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예술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파리에서 반 고흐의 생각은 사실 순진한 몽상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고갱과 결별한 반 고흐는 이때부터 정신질환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자 반 고흐는 아를레에서 조금 떨어진 생레미 드 프로방스의 정신병원으로 자진해서 입원하게 됩니다. 희망에 차서 아를레로 내려온 지 1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려진 자화상이나 또 다른 별밤을 보면 변화가 뚜렷이 느껴집니다. 반 고흐 자화상의 날카로운 눈빛이나 붉은 턱수염도 강렬한 느낌을 주지만 아를레 시절보다 훨씬 더 강한 부스의 터치로 표현된 꿈틀거리는 선도 특징적입니다. 특히 생레미에서 그린 별밤은 여전히 밤의 파란 하늘과 빛나는 별의 묘사를 보여주지만 아를레에서 그렸던 별밤의 따뜻함이나 차분함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하늘에 소용돌이 치듯 나타나는 구름과 불타오르듯 묘사된 나무는 불안한 화가의 영혼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반 고흐가 이런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원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반 고흐는 다른 화가들의 그림 모작을 많이 그립니다. 특히 반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좋아해서 그의 그림을 많이 모사해서 그렸습니다. 반 고흐가 모사한 그림과 밀레의 원작 그림만으로도 전시회 한 번을 열 수 있을 만한 분량이 됩니다. 실제로 오르세 미술관은 2008년에 이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첫 그림이라는 그림 역시 밀레가 그린 그림을 반 고흐가 따라 그린 것입니다. 왼쪽 그림이 밀레이고 오른쪽 그림이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아기의 첫 걸음마라는 누구나 흐뭇한 미소를 지을 만한 한순간을 포착한 이 그림은 차분한 색과 안정된 구도, 행복한 주제를 통해서 이 시기 반 고흐의 다른 그림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반 고흐를 생전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 철저한 무명 화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무렵부터 조금씩 일부 비평가와 동료 예술가들 사이에서 반 고흐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1890년 5월 반 고흐는 정신병원을 나와서 다시 파리 근교의 오베르슈르와즈라는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깁니다. 다른 화가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고 여러 예술가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 가시에 박사를 소개받아서 거기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른 것은 불과 2달 남짓하지만 반 고흐는 이 기간 동안 70여 편의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 예술의 불꽃을 태우고 37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오베르슈르와즈에 가보면 마을 곳곳에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린 장소라는 표시와 함께 그림을 보여주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시청, 마을교회, 거리 곳곳에 반 고흐의 시선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도 많은 대표작이 그려지지만 흔히 마지막 작품이라고 이야기되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마지막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왠지 까마귀와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이 그림의 쓸쓸한 분위기가 불운한 천재 화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더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 그림을 그린 장소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반 고흐의 묘지가 나오는 것도 그런 느낌을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곳을 찾았을 때 묘지로 들어서면서 작은 동네 묘지라서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방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반 고흐와 동생이 나란히 묻힌 묘소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의 묘소는 유럽 묘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석관 없이 맨 땅 위에 그냥 덩굴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조그만 두 개의 묘비에 여기 빈센트 반 고흐가 잠들어 있다고 간단히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쉽게 찾지 못한 것도 화가의 명성에 어울리는 크고 화려한 묘소를 상상하고 그런 것을 먼저 눈으로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지베르니의 모네 아뜰리에를 얘기하면서 반 고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낸 오베르슈르와즈까지 함께 방문할 수 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린 장소와 그의 무덤까지 돌아본다면 의미 있는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베르슈르와즈를 찾는다면 반 고흐가 2달을 머물렀던 하숙집 라부 여인숙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반 고흐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살던 당시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지막 숨을 거둔 방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방에는 의자와 간이 침대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지만 왠지 그 오래된 비어있는 그 방이 반 고흐의 삶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 고흐의 집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방을 보여주는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은 없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앞서 본 반 고흐의 간소한 무덤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쩌면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천재 화가는 반 고흐의 이미지 때문에 그의 흔적들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근대 미술사에서 불운한 천재 화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이중섭의 서귀포 옛집입니다. 이중섭은
한국 전쟁 시기에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서귀포에 작은 방을 얻어서 9개월간 살았습니다. 당시 집과 이중섭이 살았던 방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제주도는 그 일대를 이중섭 거리로 이름 짓고 이중섭 미술관을 지어서 요절한 천재 화가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중섭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드는 생각은 반고흐의 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4평의 좁은 공간에 4식구가 살았다는 단칸방의 오래된 벽과 바닥, 그리고 낡은 초가집은 반고흐의 방이 주었던 가난과 불운의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화가는 게다가 불행하게 요절한 천재 화가라는 공통적인 이미지에 강한 에너지와 열정을 표출하는 화풍까지 닮은 점을 참 많이 갖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샹송 라보엠의 가사는 주인공인 화가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몽마르트를 다시 찾아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가사의 주인공은 20살에 우리는 젊었고 바보 같았지만 삶을 사랑했었다면서 이제는 알아보기도 어렵게 변해버린 몽마르트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 노래는 1965년에 발표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보자면 19세기 말부터 몽마르트로 모여들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다시 몽파르나스를 중심으로 파리를 찾아 뜨거운 예술혼을 불사르다 사라져간 수많은 무명 예술가를 기억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반고흐는 천재지만 시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간 불운한 화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걸 운이 좋았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반고흐처럼 살았으나 훗날 반고흐처럼 인정받지 못한 진짜 불운한 예술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반고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런 몽마르트 예술가들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